네, 안녕하세요. 리히트 책방의 리히트입니다. 오늘은 제2장 사랑에 관한 이론, 사랑, 인간의 존재에 대한 해답 두 번째입니다. 에리 프롬은 공서적 일치의 생물학적 유형은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둘이지만 하나이고 이 둘은 함께 살며 서로를 필요로 하죠. 이렇게 어머니와 태아의 관계가 육체적인 공서적 일치라면 정신적인 공서적 일치 또한 존재합니다. 에리 프롬은 정신적인 공서적 일치의 수동적 유형을 의학적 용어로 피학대 음란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조이즘이라는 용어로 더 알려져 있죠.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을 지휘하며 인도하며 보호해주는 타인의 일부가 됨으로써 견디기 힘든 고독감과 분리감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 상태를 간단하게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신을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의 도구로 만든다고 말하죠. 정신적인 공서적 일치의 능동적 유형은 피학대 음란증과 대립되는 용어로 학대 음란증입니다. 이는 사디즘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러한 유형의 인간은 타인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서 고독감에서 갇혀있다는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학대 음란증과 학대 음란증은 대립적이지만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피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자신의 힘을 상대에게 바침으로써 그에게 의존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학대 음란증적 인간은 그러한 상대를 흡수함으로써 그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한쪽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에리 프롬은 피학대 음란증과 학대 음란증의 표면적 차이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은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은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고 말하죠. 즉 누구나 피학대 음란증과 학대 음란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히틀러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히틀러는 그의 국민들에게는 학대 음란증적 방식으로 반응했지만 운명과 역사와 자연의 큰 힘 앞에서는 자살을 택함으로써 피학대 음란증적 방식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러한 공서적 일치와 대비해서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통합성, 즉 개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죠. 사랑은 고독감과 분리감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동시에 각자에게 자기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통합성을 유지시킨다. 사랑에서는 두 존재가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따로따로 남는다는 모순이 성립한다. 즉 에리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지만 자기의 특성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즉 공서적 일치와 같이 서로에게 의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지만 각각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겠죠. 에리 프롬은 공서적 일치와 같이 상대에게 빠져드는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활동적인 사랑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에서 에리 프롬은 잠시 활동이라는 말의 의미를 고찰합니다. 활동이라는 말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과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러나 에리 프롬이 주목하는 건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동기입니다. 즉 활동을 하는 원인에 주목하죠.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험은 스스로 이성에 못지않게 명료히 다음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즉 사람들이 자유라고 확신하는 근거는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의식하지만 그 행위의 결정 원인에 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즉 겉으로 보기에 활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그 행동을 이끄는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끊임없이 일하는 사람은 야망이나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그는 열정의 노예이며 그의 활동은 쫓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겉으로 보기에 능동적이지만 실상은 수동적인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자면 끊임없이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 또한 겉에서 보기에는 활동적이며 능동적인 것 같지만 실상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이 그를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건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수동적 활동일 겁니다. 이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에리 프롬은 명상의 예를 들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방금 말했던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 불안과 고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과는 대립되게 친구를 만나지 않아도 불안과 고독을 느끼지 않아서 집에만 머무르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동적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실상은 그와는 반대로 그는 능동적인 인간이기에 고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타인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능동적인 감정과 수동적인 감정으로 구분합니다. 즉 능동적인 감정을 행위로, 수동적인 감정을 열정으로 구분하죠. 전자는 자기 감정의 지배자이고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동기에 좌우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수동적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대상에게 빠져드는 것일까요? 에리 프롬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랑의 능동적인 특징을 나타낼
된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에리 프롬은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준다는 것은 보통 포기하는 것과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것은 무산자, 즉 생산할 수 없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니체가 정말 많이 했죠. 태양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줍니다. 동물과 식물과 인간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죠. 그러나 그는 어떠한 대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는 거죠. 끊임없이 열과 빛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왜냐하면 주는 것은 박탈이 아닐 뿐 아니라 주는 행위를 통해서 나의 생동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리 프롬은 이 준다는 것을 성적인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남성의 성기능의 절정은 주는 데 있죠. 그리고 여자는 언뜻 보기에 주는 것이 아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리 프롬은 여자는 자기 중심을 향해 문을 연다. 여자는 받는 행위를 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성은 자신의 상대에게 줌으로써 연인에서 어머니가 되고 다시 아이에게 자신의 뱃속자리를 내어주고 또 자신의 젖을 먹이고 체온을 주는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죠.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주는 것이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많이 가진 사람보다 많이 주는 사람이 더 부유하다는 거죠. 그러나 일정 수준을 넘어선 가난은 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주는 기쁨을 빼앗기 때문에 사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물질적인 영역에서의 주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죠. 이건 타인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 자신의 관심, 자신의 이해, 지식, 자신의 유머, 슬픔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 이렇게 주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행위는 상대 또한 주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은 낳는 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러한 건 사랑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생은 제자에게 배우고 배우는 관객에게 자극받으며 정신병 전문의는 환자에 의해 치료받을 수도 있겠죠. 이는 서로가 진실하고 생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에리 프롬은 이러한 주는 행위로서의 사랑의 능력은 개인의 성격 발달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즉 개인의 성격이 생산적인 방향으로 발달되어감에 따라서 의존성, 자아도취적 전능, 타인을 착취하고픈 욕망, 축적하고 싶은 욕구를 극복했으며 또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 즉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능력에 의존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다고 말하죠. 결국 개인의 성격이 발달되지 않는다면 주는 것, 즉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준다는 요소 이외에 4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주장하죠. 그것은 보살핌과 책임, 존경과 지식입니다. 첫 번째 보살핌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보살피죠. 만약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 누구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꽃을 사랑한다면서 꽃에 물 주는 것과 햇빛을 쬐어주는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그가 꽃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겠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사랑이란 사랑하는 존재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부족한 곳에서는 사랑이 있을 수 없겠죠. 두 번째 책임은 이미 보살핌과 관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책임이란 건 오늘날 흔히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위라고 말하죠. 어머니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아이를 보살피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행위이죠. 세 번째 존경은 반드시 책임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책임 속에 존경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전락해버리죠. 영어 존경의 어원은 라틴어 레스피케레로서 반복을 뜻하는 레와 보다를 뜻하는 스페치오의 결합형입니다. 결국 존경이라는 것은 다시 보는 것,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겠죠. 에리 프롬은 이러한 어원과 연관지어 존경, 리스펙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 그의 독특한 개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존경의 태도는 상대가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그 성장의 목적이 자신에게 봉사시키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 그 자체를 바라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경은 자신이 독립성을 획득한 경우, 즉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지식은 존경에 선행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보살핌과 책임이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으면 맹목적인 것이 되기 쉽습니다. 또 지식만 있고 상대방에 대한 관심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 되겠죠. 에리 프롬은 지식에도 많은 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한 지식들과 다른 측면이 되는 지식은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중심을 꿰뚫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지식은 분노 뒤에 숨어있는 불안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락도 없이 밤늦게 들어온 딸에게 소리치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안도가 뒤섞여 있겠죠. 이때 딸이 어머니의 감정을 표면으로만 본다면 당연히 분노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이 말하는 중심을 꿰뚫는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걱정을 볼 수 있겠죠. 즉 분노 뒤에 숨겨진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사랑과 보다 더 근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죠. 에리 프롬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되었죠. 그러나 이전에 니체는 도덕의 계보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방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혼동하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 존재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인식하는 자가 아닌 것이다. 에리 프롬은 만약 우리가 우리 존재 내면으로 타인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식의 목표는 더욱더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알의 의지를 없애버릴 수 없죠. 인간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망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타인을 완전히 지배하는 힘, 즉 그에게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며 그리고 그를 사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소유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시도의 궁극적인 단계는 학대 음란증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인간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욕망 저변에는 깊고도 강렬한 잔인성과 파괴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이러한 현상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어린아이는 어떠한 사물과 동물, 곤충을 알아내기 위해 그것을 분해하거나 부수어버립니다. 에리 프롬은 이러한 잔인성은 더 깊은 것, 즉 사물과 생명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희망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는 예상하셨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알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일치를 통해 충족된다. 융합의 행위 속에서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며 모든 사람을 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우리의 사고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일치의 경험을 통해서만 나는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간단하게 말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을 통한 삶은 머리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사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사고를 초월하며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이성 앞에 세워서 즉 상대방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의 경험으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종교적인 문제로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신학은 이 사고를 통해서 신을 알 수 있다고 가정하죠. 다시 말해서 신에게로 과감하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을 자신의 이성 앞에 세우고 신에 대한 사유를 통해 신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차 사고를 통해 신을 알려는 시도는 포기되고 신과의 일치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에리 프롬은 인간이 사고, 즉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의 일치, 종교적으로는 신과의 일치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가장 합리주의적인 결과이고 가장 과감하고 근본적인 결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죠.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신학의 논리적 결과가 신비주의인 것처럼 심리학의 궁극적 비결은 사랑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랑의 네 가지 요소, 보살핌, 책임, 존경, 지식은 상호 의존적입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모두 성숙한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태도이죠. 그러나 사랑에는 서로 존중하고 성장을 바라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즉 저자는 그러한 실존적 욕구 이외에 더 특별한 생물학적 욕구, 즉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극 사이의 결합을 향한 욕구가 제기된다고 말하죠. 성경과 플라톤의 향연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한 몸이었다가 분리가 됩니다. 특히 플라톤은 둘로 갈라진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한쪽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죠. 그러므로 성적인 양극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대성과의 일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나 서로를 추구하는 한편 또 본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기 때문에 저자는 남성과 여성의 양극성이 남자와 여자 개인 내부에도 존재한다고 말하죠. 남자와 여자 모두 반대성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은 그들은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도 양성적이라고 말하죠. 남성은 침투하며 여성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가 남성과 여성 각각의 내면에 모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또한 남성과 여성 각각의 내면에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성적인 것으로 여자는
여성적인 것으로 서로 일치를 이룰 때에만 자신의 내부에서의 일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죠. 이러한 양극성은 모든 창조의 바탕이 됩니다. 정자와 남자의 결합으로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러한 양극성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하죠. 즉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모두 새로 태어난다. 이후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를 잘못 해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가 성적인 욕구를 단순히 성적 본능의 표현 또는 성적 본능의 승화로 보았다고 비판하죠. 앞에서 말했듯이 에리 프롬은 성적인 욕구를 단순히 성적 본능의 표현으로 보지 않고 사랑과 일치를 바라는 욕구의 한 표현으로 파악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리 프롬이 보는 성적인 욕구는 정신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프로이트가 보는 성적인 욕구는 육체적인 영역에서, 즉 본능적인 영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의 견해를 심리학적 유물론으로 칭하며 비판합니다. 프로이트는 성적 본능을 고통받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육체 안에서 화학적으로 야기된 긴장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성욕의 목적은 당연히 이러한 고통스러운 긴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프로이트에게 성욕은 갈망이고 성적 만족은 이 갈망의 해소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프로이트의 성욕 개념대로라면 자위행위는 이상적인 성적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은 성적인 욕구라는 건 사랑과 일치를 바라는 욕구의 한 표현이라고 계속 주장했죠. 그러므로 그것은 자위행위를 통해 해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는 성욕의 심리적, 생물학적 측면과 남녀의 양극성 그리고 이러한 양극의 일치를 통해 연결시키려는 욕구를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프로이트가 이러한 잘못을 범한 건 그의 극단적인 가부장주의에 의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프로이트는 성욕은 그 자체가 남성적인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에 따라서 여성의 독특한 성욕을 무시하게 만들었으며 어린 소녀는 여자를 거세된 남성으로 경험하고 또 여자 자신은 남성 성기의 상실을 보상받을 길을 찾는다고 말했었죠. 그러므로 프로이트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욕은 남성적인 본능을 지닌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프로이트가 남녀의 양극성 그리고 이러한 양극의 일치를 통해 연결시키려는 욕구를 무시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리 프롬은 성적인 욕구를 반대성과의 결합을 추구하려는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반복하자면 그는 성적인 욕구를 사랑과 일치를 바라는 욕구의 한 표현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의 극에 이끌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받아들이고 남성은 침투하죠. 에리 프롬은 그것뿐 아니라 남자다움과 여성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다운 성격은 침투, 지도, 활동성, 훈련과 모험심이며 여성적인 성격은 생산적인 수용, 보호, 현실주의, 인내, 어머니다움 등이라고 말하죠. 에리 프롬은 만약 남성이 정서적으로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위에서 열거한 남성적 성격 특질이 약화된다면 그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불신하기 때문에 성에서 자신의 남성적인 용기를 입증해야 하는 돈후한적인 기질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남성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극단적일 때 그 남자는 학대 음란증 내지 폭력의 사용이 남성다움을 대치하는 주요한 수단이 된다고 말하죠. 반대로 여성의 성욕이 약해지고 성격이 제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피학대 음란증이나 소유의식으로 전환된다고 말합니다. 에리 프롬은 모든 이야기 끝에 프로이트의 분석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을 생리학적인 것에서 생물학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통해 프로이트의 개념을 수정하고 심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